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올해 초에 의욕적으로 세웠던 새해 계획이나 목표를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지금쯤 그 다짐이 조금은 흐지부지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는 책은 바로 그런 우리의 고민에 과학적 해답을 제시해주는 반드시 끝내는 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과 행동과학을 가르치는 아이엘릿 피시베크 교수님인데요. 심리학과 행동과학에 기반해서 동기부여의 원리를 연구하는 동기과학계의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단순히 의지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더 몰입하고 위기를 가볍게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기 위한 전략부터 목표를 밀도 있게 계획하는 법까지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로 가득한데요. 혹시라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계획들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새로운 시작의 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죽어라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목표 달성의 비밀, 반드시 끝내는 힘,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래? 앨리스가 묻자 채셔캣이 대답했다. 그거야.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어. 루이스 캐럴의 유명한 동화책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이 대화는 내가 해마다 경영학 수업에서 활용하는 역할극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 우선 학생들은 방금 추락한 비행기의 승객 역할을 맡는다. 그런 다음 팀별로 인원을 나누고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정한다. 이때 학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성냥이나 도끼 같은 물건을 골라 캠프를 마련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침반과 지도책을 골라 직접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찾아 나설 것인가라는 목표를 정하지도 않은 채 대부분 물건부터 고른다. 닥치는 대로 상반된 물건들을 고르며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앨리스와 학생들이 저지른 실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특정한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를 맴돌기 쉽다. 또 방금 전 자신의 행동이 목표와 상반되더라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마카롱 만들기 수업에 등록한 날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하고 새 차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적금에 가입하기도 한다. 목표는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다. 분명한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나아가게 도와준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가진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정신적, 신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인맥을 동원한다. 출산이나 이직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건강한 식단이나 운동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의지력과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강아지 입양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정한 목표도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일단 목표를 정하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강력한 목표는 가장 큰 소망을 이루도록 돕는다.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선 목표가 하기 싫은 일이 아닌 강렬한 바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 정복은 강렬한 바람이지만 등산 훈련 과정은 성가시고 힘들다. 법을 공부하는 것은 바람이지만 사법고시 공부는 하기 싫은 일일 것이다. 부모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바람이지만 아이 없이 살기로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출산을 마음먹었다면 그 바람은 매우 힘겹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예는 목표 수립과 계획에 따르는 함정 3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최종 목표와 상관없이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목표를 정한다. 둘째, 추상적인 목표 대신 지나치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셋째, 이루고 싶은 목표보다 피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정한다. 만약 이 3가지 함정에 빠져버리면 목표가 힘을 잃는다. 목표는 수단이 아니다. 강력한 목표는 얻고 싶은 것이지 수단이 아니다. 옛 격언에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이 아닌 강력한 바람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외식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누구라도 12달러짜리의 칵테일 한 잔을 주문할지 말지 망설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액수를 발레 주차비로 지급해야 한다면 잠깐 고민하거나 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2-3 바퀴 돌기도 한다. 엄밀히 말해 주차비는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이라는 목표 앞에 앉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불을 망설이는 것이다. 배송비나 선물 포장비 역시 최고의 선물을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지불을 꺼린다. 차라리 선물에 돈을 더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대체로 사람들은 목표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수단에는 투자를 아낀다.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기업 역시 소비자들이 수단의 비용 지출을 꺼린다는 사실을 고려해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시켜 배송비가 무료라는 인상을 준다. 프랭클린 샤디와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수단의 비용에 지출을 꺼리는 현상의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경영학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사람들이 배송비 지출을 꺼리듯 학생들은 수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그룹을 대상으로 경제학도들이 귀하게 여기는 책과 관련한 실험을 진행했다. 우리는 저명한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서명이 있는 책을 경매에 붙였다. 평균 입찰가는 $23였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과 비슷한 성격의 다른 그룹을 대상으로 토트백을 경매에 붙였다. 토트백 안에는 같은 책을 넣어두었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면 가방과 책을 모두 얻을 수 있으므로 가방 경매에 입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었다. 놀랍게도 두 번째 그룹의 평균 입찰가는 첫 번째 그룹보다 적은 $12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토트백의 가치는 마이너스였다. 토트백을 추가하자 오히려 거래의 가치가 떨어진 셈이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학생들은 공짜 책 한 권 들어가는 게 다인 가방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은 수단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따라서 비용보다는 이득 측면을 고려해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 이력서 제출보다는 취업으로, 계약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내 집 마련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 취업을 하고 집을 마련하는 일은 바라는 결과다. 반면 이력서 작성과 계약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값비싼 수단이다. 즉, 목표 달성은 신나고 즐거운 일이지만 수단을 처리하는 과정은 성가신 일이다. 추상적인 목표를 세워라. 새 직장을 찾는다고 해보자. 그럼 목표를 취업 기회 탐색이나 고인 공고 확인 후 지원서 제출로 정할 수 있다. 둘은 목표는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다르다. 고인 공고 확인은 취업 기회 탐색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고, 취업 기회 탐색은 고인 공고를 읽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추상적인 설명이다. 같은 목표를 말하고 있지만 동기부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인 공고 확인보다 취업 기회 탐색이 더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행동을 강조하므로 목표를 번거로운 일거리로 만든다. 반면 추상적인 목표는 행동 이면에 담긴 의미를 강조한다.
추상적인 목표일수록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보다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설명한다. 즉, 행동 이면에 담긴 목적을 담아내며 목표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준다. 구체적인 목표일수록 최종 목표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해, 수단을 명시할 뿐이다.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사고방식을 기른다면 목표가 덜 성가시게 느껴진다. 만약 매일매일의 삶을 추상적으로 바라본다면, 다시 말해 행동의 목적과 의미에 초점을 둔다면 구체적인 목표의 지향점 역시 추상적으로 바뀔 것이다. 심리학자 켄타로 후지타와 그의 동료들은 이 같은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참여자들에게 이유 혹은 방법에 관해 질문하고 그들의 대답에 따라 추상적, 구체적 사고 체계를 분류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에게 왜 건강을 유지하나요? 혹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했다. 몇 가지 응답을 마치고 참여자들은 자신이 받은 질문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더 추상적으로 혹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더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손잡이를 잡을 때도 더 힘주어 잡는다고 했다. 물론 목표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설정하면 목표가 모호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진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 탐색보다 성공이, 교회 출석보다 도덕적 순결이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성공과 도덕적 순결을 목표로 삼으면 구체적이고 분명한 수단이 없으므로 비효율적인 목표가 돼버린다. 사람들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찾으려 하기보다 목표를 마치 잡히지 않을 꿈처럼 대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일단 목표를 이루면 삶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한다. 졸업식 가운을 입으면 어떨까? 메달을 따면 어떨까?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마음속에 그린다. 하지만 꿈은 행동을 유도하지 않는다. 명예롭게 졸업하는 모습을 꿈꾼다고 해서 꼭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다. 5km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거머쥐는 꿈을 꾼다고 해서 더 달리지 않으며 결혼식장에 걸어 들어가는 꿈을 꾼다고 해서 더 많은 데이트를 계획하는 건 아니다. 심리학자 가브리엘 웨팅겐과 토머스 바데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살을 뺄 수 있을지와 체중 감량에 대해 얼마나 많은 환상을 가졌는지를 실험 시작 전에 체크하게 했다. 1년 후 기대치가 높았던 사람들이 기대치가 낮았던 사람들에 비해 체중을 더 많이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중 감량에 대해 큰 환상을 품었던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많이 하지 못했다. 꿈이나 환상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 몰라도 동기부여 도구로는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공상이 될 위험이 크다. 행복보다는 정신건강 향상이 낫다. 이렇듯 목표는 적당히 추상적이어야 목적을 담을 수 있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도 놓치지 않는다. 또한 치료 시작처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목표가 적당히 추상적일 때 현재 위치와 목표 위치를 비교해 목적지 도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긍정적인 목표가 더 좋다. 다시 한번 외식을 예로 들어보자. 건강에 좋은 음식 먹기와 건강에 나쁜 음식 피하기 중에 어느 것을 목표로 하면 좋을까? 운동 경기를 한다면 승리하기와 패배하지 않기 중 어느 것을 목표로 정해야 할까? 접근 목표라고도 알려진 긍정 목표는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건강에 좋은 음식 먹기나 경기에서 이기는 쪽으로 우리를 이끈다. 반면 회피 목표로 알려진 부정 목표는 피하고 싶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반목표다. 접근 목표를 목표로 정하면 현재 지점과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의 거리를 좁혀가며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된다. 반면 회피 목표를 목표로 정하면 현재 지점과 피하고자 하는 지점의 거리를 넓혀가며 목표에서 멀어지게 된다. 만약 목표를 부정 목표로 정하면 목표가 곧 일거리로 여겨진다. 목표를 수단의 일부로 정하거나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정했을 때 목표가 일거리로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내 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패배하지 않기라는 회피 목표보다 승리하기라는 접근 목표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고 억제에 관한 연구에서 회피 목표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일어난 불쾌한 논쟁 떠올리지 않기, 전 애인에 대한 집착 버리기, 머릿속에 맴도는 불쾌한 멜로디 떨쳐내기처럼 무언가를 마음속에서 떨쳐내야겠다는 목표를 생각해보자. 요즘 들어 내 아들은 밤낮으로 바이올린 연습을 한다. 바이올린 선생님은 아들에게 매우 신나는 음악으로 연습을 시킨다. 아들의 연습이 끝나고 나서도 그 흥겨운 멜로디는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돈다. 그 멜로디를 떨쳐낼 수만 있다면 점점 실력이 향상되는 아들의 연주를 듣는 것만큼이나 행복할 것 같다. 데니얼 웨그너의 유명한 실험에서도 나의 고군분투와 같은 상황을 재현했다. 실험은 아주 간단하다. 웨그너는 피실험자들에게 백곰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물론 웨그너의 말을 들은 피실험자들은 머릿속에서 백곰에 관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백곰을 떠올릴 것이다. 백곰이든 동료든 전 애인이든 지금 당장 생각을 멈추려는 것은 당신의 사고를 억누르려는 시도다. 당신은 불쾌하거나 금지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반목표에서 멀어지길 바란다. 바로 이것이 회피 목표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어느새 더 집착하게 된다. 그만큼 생각을 억제하기란 매우 어렵다. 심지어 특정 생각을 억누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수면 위로 떠오른다. 자신이 성공적으로 생각을 잘 억제했는지 판단하려면 그 생각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확인하려는 행동이 금지된 생각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드는 모순적 현상이다. 그래서 억제를 모순적 정신통제라고 부른다. 더구나 억제는 전혀 흥미롭지 않은 일종의 난제이자 성가신 일이다. 회피 목표가 성가신 일에 가깝다 보니 강력한 목표로서 가치는 덜하지만 동기부여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효과적일 수도 있다. 목표에 접근할 때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리학적 용어로 강력한 행동 접근 시스템을 가진 이들로 접근자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이들은 경기할 때 승리를 바란다. 반면 참고 인내하며 회피 목표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리학적 용어로 행동 회피 시스템을 가진 이들로 회피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경기할 때 패배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이 접근자인지 회피자인지 알아보려면 무언가를 원할 때 나는 대체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나는 그 즉시 흥분한다와 나는 실수를 할까봐 두렵다. 나는 비난이나 질책에 상처받는다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떠올려 보면 된다. 전력을 다하는 쪽이라면 접근자이고 실수와 비난을 두려워하는 쪽이라면 회피자다. 자신이 접근 목표에 집중할지 회피 목표에 집중할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만약 자신이 우세한 상황에 있다면 접근 목표로 동기가 활성화된다. 가령 상사의 입장이라면 직원들이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는 접근 목표에 해당한다. 반면 인턴 사원의 입장이라면 미움받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이는 회피 목표에 해당한다. 회피자나 회피하고 싶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회피 목표가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이다. 설치류나 조류를 대상으로 동기를 연구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반목표에서 벗어나려는 현상, 다시 말해 부정적 결과를 없애려는 행동을 부정적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40년대 심리학자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는 회피기제 연구에 쥐를 실험하고자 스키너 상자를 만들었다. 그는 상자 바닥에 전기 회로를 설치해 쥐들이 움직일 때마다 전기 충격을 줬다. 쥐들은 전기 충격을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전기 공급을 끊어버리는 레버에 부딪히기도 했다. 차츰 쥐들은 전기를 끊으려면 레버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학습을 한다. 바닷가에 갔다가 햇볕에 심하게 한번 타고 나면 다음번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전띠를 메고 헬멧을 쓴다. 이러한 행동은 회피 목표에 의해 활성화되고 부정적 강화가 된다. 회피 목표를 추구해 부정적 결과를 피하는 것이다. 회피 목표는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행위의 목표는 건강한 피부 유지보다 햇볕에 타지 않는 것이다. 헬멧을 쓰는 행위의 목표는 머리뼈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부상을 피하는 것이다. 목표를 세울 때는 목표와 목표가 지향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즉 적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안전에 관한 목표는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지향과 일치하는 것이 좋다. 이와는 달리 데이트를 결심한 경우에는 거절을 피하는 방향보다 로맨스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적합하다.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는 당위적 목표와 이상적 목표를 구분했다. 당위적 목표란 문단속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말한다. 이상적 목표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말한다. 이 책을 읽은 것 혹은 경영학 학위를 받는 것이 이상적 목표에 해당한다. 당위적 목표를 추구할 때는 손실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상적 목표를 추구할 때는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안전이 목표라면 나 자신과 소유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표를 세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면 특정 음역 익히기를 목표로 세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근 목표는 더 흥미로워 보이는 것들인 반면 회피 목표는 더 시급해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을 완성해 보자. A. 나는 무엇을 피해야 한다. B.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싶다. A 문장과 B 문장을 비교해 보자. A 문장은 더 시급해 보이고 덜 흥미로워 보이는 회피 목표의 예다. B 문장은 더 흥미로워 보이고 시간상으로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접근 목표의 예다. 만약 패배하지 않기가 목표라면 승리하기가 목표일 때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패배하지 않기를 목표로 세우면 좀 더 빠르게 반응할 테고 승리하기를 목표로 세우면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접근 목표를 추구하느냐, 회피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 접근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 자긍심, 열정을 얻는다. 승진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 같은 감정이 대표적이다. 만약 승진하지 못했다면 슬픔과 우울을 느낀다. 반면 회피 목표를 달성하면 안도감, 편안함, 느긋함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을 피하고 싶다는 당위적 목표에 따라 유방 조형 검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 결과가 음성이라면 마음이 놓일 것이다. 반대로 양성이라면 불안, 두려움, 죄책감을 느낀다. 동기과학은 감정과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감정과 정서는 목표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감각기관 역할을 한다. 누구나 기분이 좋으면 목표 수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기분이 나쁘면 수행 과정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만큼 감정과 정서의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전반적인 목표 달성 과정에 있어 감정은 추가적인 동기 요인이자 하위 목표 역할도 한다. 행복이나 안도감 같은 긍정적 감정은 보상의 역할을 하고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처벌의 역할을 한다. 목표를 이루고 싶거나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지거나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거나 목표 달성 실패가 괴로울 때 동기부여가 이뤄진다. 이렇듯 감정은 강력한 동기 요인이다. 심지어 자신을 자극하기 위해 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적당한 때에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스카우트 제안을 예상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기쁨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다. 설레발을 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기뻐할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접근 목표와 회피 목표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유형의 목표가 더 효과적인지 이해한다면 목표 설정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공과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접근 목표가 실패와 질병을 피하려는 회피 목표보다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하지 마라식의 회피보다는 하라식의 접근의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 행동의 원동력, 내적 동기를 찾아라.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에서 주인공 톰은 어느 날 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에 돌아왔다. 그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른 폴리 이모는 톰에게 벌을 주기로 했다. 벌은 앞마당에 있는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었다.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는 데다 놀림거리가 될 생각에 톰은 실망했다. 바로 그때 친구 하나가 등장하고 그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톰은 벤 로저스의 비웃음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벤은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난 수영하러 가지롱. 너도 가고 싶어 죽겠지? 하지만 톰은 마치 위대한 예술작품 바라보듯 담장을 바라보며 수영 따윈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곤 몹시 흐뭇해하며 우리 같은 남자애들이 담벼락에 페인트 칠할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 그러자 벤은 자기도 한번 칠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고는 톰에게 기회를 주는 대가로 자신이 갖고 있던 맛있는 사과를 건네줬다. 이를 본 소년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고 톰은 연과 구슬, 분필, 올챙이, 외눈박이 고양이를 받고 페인트 칠을 허락했다. 저녁 무렵까지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3번이나 하는 동안 톰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톰은 마치 페인트 칠이 전례 없는 즐거운 일인 양 친구들을 속여 넘겼다. 트웨이는 이 유명한 장면을 통해 내적 동기의 심리적 측면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그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놀이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일찍이 트웨인이 보여준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내적 동기는 지금까지도 동기과학 분야에서 밝혀진 것이 많지 않은 개념이다. 사람들은 내적 동기라는 용어를 금전적 보상 없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 혹은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내적 동기란 그 자체가 목적처럼 느껴져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적 동기가 부여되면 사람들은 동기 그 자체를 위해 행동한다. 내적 동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참여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 애덤 그랜트에 따르면 내적 동기가 소방관들의 근무 시간과 보안 요원들의 업무 창의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내적 동기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할 때 일의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플라잉 요가를 배우기를 단기적 목표로 정하거나 중국어 배우기를 장기적 목표로 정하면 기분이 들뜬다. 의무감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새해 결심을 생각해 보자. 해마다 1월의 문턱에 들어설 때면 많은 사람이 새해 결심을 한다. 하지만 결심을 하면서 자신이 반드시 해내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는 흥분감을 느끼진 않는다. 내적 동기가 차고 넘친다면 매해 1월 1일마다 올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페인트 칠처럼 새해 결심은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가 다양하며 그 정도의 차이가 변화에 있어 중요하다. 케이틀린 울리와 나는 1월에 목표를 세운 사람들을 3월까지 추적 관찰해봤다. 예상대로 내적 동기의 정도에 따라 실천 정도가 달랐다. 실험 참여자 대다수가 새해를 맞아 운동을 더 많이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각자가 운동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 있었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내적 동기를 좀 더 갖추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운동을 덜 즐기는 사람과 비교해 운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결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자신의 결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빈도는 상관이 없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실제로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었다. 새해 결심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예측해보고 싶다면 얼마나 결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다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목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즐겁고 신나는 일로 바꿔줄 방법을 찾는다면 내적 동기가 생긴다. 다시 말해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목표가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적 동기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 없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차르트를 매일 들을 수 있고 야구 팬들은 몇 시간이고 경기를 시청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 통이고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재미없거나 흥분되지 않는 일을 목표로 삼을 때 내적 동기를 적극 이용하면 된다. 운동이나 일, 심지어 뒤죽박죽인 옷장 정리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자신의 중요한 목표를 더욱 쉽게 이뤄낼 수 있다. 내적 동기란 무엇인가?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행동과 행동이 주는 혜택을 분리할 수 없을 때 내적 동기가 부여된다. 당신이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느낀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땀 흘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헬스장에 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이다. 주된 목적이 행동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때 만약 당신에게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물어도 당신은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 안에서는 내적 동기에 따르는 행동과 목적이 섞여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은 당연히 내적 동기가 부여되는 순간이다. 근사한 식사, 봄날의 공원 산책, 불꽃놀이 구경, 수수께끼 풀이 모두 내적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대개 실행하는 순간 바로 목표가 달성된다. 불꽃놀이를 보고 무엇을 성취했냐고 물으면 불꽃놀이를 봤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동은 행동마다 내재성이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이 다양하다. 자기 충족을 위한 직업과 활력을 주는 운동은 돈 벌기, 건강하게 오래 살기와 같은 마음속 다른 목표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해도 일과 운동이 항상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건 아니다. 어떤 행동이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지 알아보려면 그 행동이 목표 수행의 한 단계보다는 목표 달성의 일부로 느껴지는지 물어봐야 한다. 사람마다, 행동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행동들을 예로 들어보자.
대체로 근사한 식사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면접의 일부로 식사를 해야 한다면 식사를 즐기는 것보다 취업 제의를 받는 것이 이면의 숨은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은 양복을 더럽힐 수 있는 볼로네제 파스타는 피하고 식사 예절을 지키고 와인을 조금만 마시면서 근사한 식사라는 즉각적인 목표보다 취업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공원 산책과 불꽃놀이 구경에도 동료의 기분 전환을 도와주려는 다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이면에 다른 동기가 있을 때는 행동과 목표가 분리돼 내적 동기가 줄어든다. 어떤 일을 해내도록 만드는 내적 동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려면 행동과 목표 간의 융합 정도를 따져보면 된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행동을 마쳤을 때 최종 목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가? 예를 들어 전적으로 아주 먼 미래를 위해 운동을 한다면 수십 년간 운동과 목표가 분리될 수 있다. 하지만 내적 동기가 낮은 행동이라고 해서 무시해선 안 된다. 외적으로 동기부여가 이뤄지는, 다시 말해 외적 보상을 얻는 중요한 활동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정기 건강검진이다. 재미없는 일이지만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스스로 즐겁게 해내는 힘을 기르는 법. 운동이나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내적 동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연 무엇이 이처럼 내적 동기를 유발하지 않는 행동을 목표로 만드는 것일까? 어떤 행동은 처음부터 목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에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킨다고 느끼게 만든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보자. 운동을 하면서 활력이 생기면 운동과 활력이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고 운동에 대한 내적 동기가 높아진다. 실험 심리학과 행동 치료에 사용되는 조건 형성 기술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은 조작적 조건 형성 훈련 과정에서 행동이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복을 통해 학습한다. 파블로프의 개를 생각해보자. 음식과 종소리를 서로 연결짓는 조건을 학습한 개는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린다. 반복을 통해 특정 행동과 특정 보상을 서로 연결짓도록 조건화가 이루어지면 사람과 동물은 더 자주 특정 행동을 수행하게 되고 그 행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려고 한다. 보상에 대한 흥분은 보상을 얻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레버를 누르면 음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학습한 비둘기는 레버를 누르는 순간 음식이 나오기도 전부터 눈에 띄게 흥분한다. 비둘기와 마찬가지로 운동에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운동 효과를 느끼기도 전부터 운동할 생각에 흥분한다. 또한 전적으로 특정 행동에 의해 목표가 달성될 때 내적 동기가 부여된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행동이 있고 오직 그 행동에 의해서만 특정 목표가 달성된다면 우리는 그 행동과 목표를 강하게 연관짓게 된다. 가령 평온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명상을 하고 명상을 통해서만 평온해질 수 있다면 명상이 내적 동기를 유발한다. 하나의 행동이 여러 목표를 수행한다면 어느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와인이 저렴한 데다 맛까지 좋을 순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행동과 목표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희석 효과는 행동의 내적 동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출근길을 산책과 겸할 때보다 산책만 하러 나갈 때 내적 동기가 더 부여될 것이다. 하지만 행동과 목표의 관계가 특별할수록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자. 오직 명상만이 평온을 찾아준다면 바쁜 일과 때문에 명상할 시간이 없을 때에 냉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다.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다른 방법을 찾는 유연함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행동과 그와 연관된 목표가 유사할 때에도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다. 행동과 목표가 딱 맞아떨어질 때 둘은 마음속에서 더욱 긴밀히 연결된다. 만약 휴식보다 자아 성장이 목표라면 피아노, 농구, 스페인어 회화를 배우고 싶을 것이다. 누군가 돈을 줄 때 할머니에게 전화하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즉, 행동과 목표의 관계가 서로 맞지 않으면 동기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목표를 설계할 때 유인책과 내적 동기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표 도달 시기가 내적 동기 유발에 중요하다. 행동 수행 시간과 목표 도달 시간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내적 동기가 부여된다. 행동과 목표 달성이 동시에 일어날 때 매우 강한 내적 동기를 경험할 수 있다. 낭만적인 저녁 식사, 파리에서의 휴가, 지적 혹은 감정적 성장, 햇살 좋은 날 반려견과의 산책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행동들은 연인에게 친밀감을 느끼거나 새로운 도시를 경험하거나 자아 성장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목표 달성으로 곧장 이어진다. 즉각적인 만족감은 내적 동기를 가장 강하게 끌어당긴다. 지루한 일을 재밌게 만드는 3가지 전략. 내 지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딸 올리비아에 관해 편지를 보내왔다. 29살인 그녀에겐 자폐증과 당뇨가 있었다. 미국 서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며 매일 3.2km씩 걷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걷는 걸 싫어해 조금도 걷지 않았다고 한다. 운전을 하지 않는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가까운 마트나 식당 정도만 걸어 다닐 뿐 주로 집에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포켓몬고를 다운받으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올리비아는 포켓몬스터의 열렬한 팬이었다. 2016년 포켓몬고가 출시되자 그녀는 게임을 할 생각에 흥분했다. 이 게임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사용자의 휴대전화 GPS와 시계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한 시간과 장소를 감지하면 포켓몬 캐릭터들이 사용자 주변에 나타난다. 사용자들은 캐릭터들을 따라가 잡으면 된다. 올리비아는 게임을 다운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3.2km를 걷기 시작했다. 포켓몬을 잡기에 가장 적당한 경로다. 포켓몬고 게임은 10살 때부터 포켓몬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꿈꿔온 올리비아에게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할 이유를 제공했다. 올리비아 외에도 많은 사람이 포켓몬고 덕분에 운동할 동기를 얻었다. 나 또한 같은 이유로 8살짜리 아들과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2016년 여름 게임이 처음 출시됐을 당시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었다. 포켓몬고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 미국 전역에서 사용자들이 돌아다니며 기록한 걸음수만 해도 1,440억 걸음에 달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게임에 정신이 팔려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며 포켓몬고를 비난했다. 포켓몬고는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이용한 덕분에 다른 운동 관련 앱에 비해 운동에 대한 동기를 더 많이 자극했다. 걷기를 게임으로 바꿔놓은 것이 가장 주요했다. 지루하고 어려운 행동에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말 그대로 재미있게 만들기 전략이다. 먼저 행동과 즉각적인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연관짓는다. 다시 말해 지루한 행동에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유인책을 도입해 행동을 즐겁게 만든다. 울리와 나는 고등학생들을 모아 음악을 듣거나 간식을 먹거나 밝은색 펜을 사용해 숙제를 하도록 요청했다. 그러자 숙제를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학생들은 즉각적인 청각, 미각, 시각적 즐거움 덕분에 수학 숙제를 재미있게 받아들였다. 포켓몬을 잡는 것 역시 포켓몬고 이용자들에게 즉각적인 유인책이다. 목표와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를 묶어 목표를 재미있게 만들 때 종종
유혹묶기라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운동하면서 TV 시청하기, 숙제하면서 음악 듣기가 대표적인 예다. 이 원리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목표를 수행하는 동안으로 제한하면 된다. 업무용 이메일에 답장을 쓰는 동안에만 초콜릿 한 조각 먹기처럼 유혹을 목표와 묶으면 목표 달성을 향한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단, 반드시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금요일까지 초콜릿 5조각 먹기처럼 지연된 보상을 더하면 효과가 없다. 두 번째, 재미있는 방법을 찾기 전략이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 수행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 즉각적인 즐거움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많이 하고 싶다면 재미있어 보이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것보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페달을 굴리는 스피닝을 시도해보자. 신나는 음악을 좋아한다면 쿵쾅거릴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는 운동을 추천한다.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울리와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운동 효과를 생각해 선택한 사람들에 비해 50%나 더 반복해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목표 달성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 때문에 운동을 선택한다면 신체 움직임이 적은 요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조건이라면 자신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운동을 선택하자. 세 번째, 이미 존재하는 재미를 찾기 전략이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지연 효과보다 즉각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면 내적 동기를 높여 꾸준히 지속할 가능성도 커진다. 당근을 더 많이 먹기로 했다고 해보자. 이때 당근이 건강에 좋다거나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보다 아삭아삭한 식감, 달콤한 맛, 향긋한 향기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당근의 특징에 집중한다면 당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울리와 나는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꼬마 당근이 담긴 똑같은 봉투 2개를 준비한 뒤 실험 참여자들에게 선택하게 했다. 한 그룹의 사람에게는 더 맛있어 보이는 쪽을 선택하라고 했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에게는 더 건강해 보이는 쪽을 선택하라고 했다. 그 결과 더 맛있어 보이는 쪽을 선택한 그룹에서 당근을 먹는 비율이 50%나 더 높았다. 이처럼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점도 있다. 12살이 넘으면 인생이 항상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안다. 모든 일에 내적 동기가 생길 순 없다. 처음 임신했을 때 나는 출산이 놀라운 경험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출산의 아름다운 기적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곧 출산이 긴 고통 끝에 찾아오는 잊을 수 없는 대장정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출산에는 내적 동기가 필요 없다. 비교적 짧지만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내적 동기보다 일의 완수와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해야 한다. 내적 동기는 최고의 결과를 얻도록 돕지만 만약 최소한의 결과만 기대한다면 내적 동기가 필요치 않다. 경영학 교수인 나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임금의 노예로 느낀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한 대체로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대다수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근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도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지도 않는다. 내적 동기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 내적 동기가 가진 힘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적 동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 심지어 미래에도 지금만큼 내적 동기를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적 동기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과 오해를 걷어낸다면
목표를 더 잘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더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대부분 비슷하게 행동한다. 대부분 자신이 긍정적인 특성 면에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편견, 즉 평균 이상 효과다. 예를 들어 관대함이라는 긍정적 자질을 생각해 보자. 관대함에 있어서 인구의 반은 평균 이하여야 하고 반은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모두 평균 이상으로 관대할 순 없다. 하지만 자신이 평균보다 덜 관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통계학적으로 대다수가 중간값보다 높진 않지만 평균 이상일 수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중간값 이상 효과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평균 이상 효과는 강력하다. 심지어 유죄 판결 받은 죄수들조차 자신이 감옥에 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더 정직하고 더 자제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모두들 자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싶어 한다. 목표와 동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동기가 더 강력하고 자신의 목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직장 내 모든 직원이 임금 인상을 원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받아들인다. 또한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모두 관심이 있겠지만 자신이 더 관심 있다고 생각한다. 매년 나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동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평가하게 한다. 학생들은 보수나 직업의 안정성과 같은 외적 동기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내적 동기에 대한 자신의 관심 정도를 평가한다. 대부분 자신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편견은 내적 동기 면에서 더 두드러졌다. 다른 학생들도 보수나 직업의 안정성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분야를 배우거나 기분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큼 관심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내적 동기부여를 원한다는 사실, 즉 그들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가령 자신의 자녀가 인생을 바꿀 만한 의미 있는 경험보다 높은 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부모가 착각하듯 자녀의 내적 동기 탐색 과정을 과소평가하면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관리자가 직원의 내적 동기를 폄하하고 직원이 관리자의 내적 동기를 과소평가한다면 조직 전반에서 상호작용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입사 지원자들은 면접에서 자신의 내적 동기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원자들은 내적 동기부여를 바라면서도 자신의 내적 동기를 밖으로 드러내면 면접관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다. 관리자는 승진에 대한 야망을 가진 지원자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 자신의 내적 동기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일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심지어 음식 취향이나 정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적 동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적 동기를 과소평가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내적 동기마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 지금은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에도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동료들과 적당히 흥미로운 일을 한다는 사실이 자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사무실로 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일이 싫다면 보수와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침대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나중에 이직할 때에도 좋아하는 사람과 재미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대체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개인적 즐거움 같은 내적 동기보다 보수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을 과소평가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나는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비틀스의 노래 헤이 주드와 시끄러운 알람 중 하나를 선택해 1분간 들으면 수고비를 준다고 제안했다. 결과는 뻔해 보였다. 하지만 알람에 10% 수고비 추가 지급이라는 외적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자 대다수가 알람을 선택했다. 그들은 더 많은 이득을 원했다. 하지만 끔찍한 소음을 선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고비가 적은 노래를 선택한 사람에 비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소리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소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보다 외적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을 선택하면 후회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단점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 이익을 가져다 줄 일을 선택했을 때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실험 참여자들을 모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서 평가하는 활동과 컴퓨터 사용 설명서를 읽는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앞서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흥미로운 활동이든 사용 설명서를 읽는 지루한 활동이든 수고비를 더 많이 주는 쪽을 오래 지속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고비는 실제 활동의 지속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지루한 활동보다는 재미있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 결과 수고비도 더 많이 받았다. 자신이 앞으로 내적 동기를 얼마나 갖출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공감 격차라는 개념을 들여다봐야 한다. 공감 격차란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이 더위를 타고 있으면 아스펜으로 떠나는 스키 여행에서 얼마나 추울지 가늠하기가 어려워 스웨터를 챙기지 못할 수 있다.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전대를 잡았을 때 장거리 운전이 얼마나 힘들지 미처 가늠하지 못하고서 몇 시간씩 운전할 계획을 세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감정적 경험이 일시적일 거라고 인지하지 못한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아픔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어도 당장은 또다시 사랑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듯 미래의 자신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 보니 미래의 내적 동기를 과소평가한다. 지금 문제가 없다면 더더욱 그렇다. 결국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재미나 흥미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냉정한 사람으로 여긴다. 만약 내적 동기가 낮은 목표에도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자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목표를 계획하고 행동을 선택할 때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미래의 자신에 대한 공감을 키우려면 현재 상황에서 미래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이직을 계획하고 배가 부르지 않을 때 다이어트를 계획해야 한다. 내적 동기가 목표 수행의 지속성과 성공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반드시 끝내는 힘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목표 달성이 단순히 정신력이나 의지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에도 과학이 있고 목표 달성에도 검증된 방법론이 있다는 걸 배웠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내적 동기를 찾아라에서 소개한 톰 소여의 모험 이야기였어요. 벌로 울타리에서 페인트 칠을 하던 톰이 친구들에게는 그걸 마치 재미있는 놀이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그 장면 말이죠. 저자는 이 장면을 통해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놀이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내적 동기의 핵심을 보여줬죠. 내적 동기란 바로 그 자체가 목적처럼 느껴져서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겁고 신나는 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동기 그 자체를 위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혹시 지금까지 미뤄뒀던 일들이 있다면 이 책에서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특히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즐거운 놀이처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아하고 즐거워서 목표를 해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끝내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